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펙트 부동산 경매 부투병법 부동산 투자 실효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의 책 저자로서 하늘타리 부동산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학 박사 조용덕입니다. 본 주제에서도 전달되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보다는 먼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은 0.9%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자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수 퍼센트에서 수백 퍼센트까지의 수익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손실을 회피하면서 그 다음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 사람만이 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밟고 다니고 이용하고 잠을 자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천시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동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보통 은행이나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신탁회사들 같은 경우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 저희들에게 보험을 들라, 적금을 들라, 연금을 들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보험이나 증권이나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금을 받아서 굴릴 데가 없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지만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공유할 수가 있는데 자기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금 대신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연금을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연금을 들려면 매월 우리에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연금비가 매월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연금비를 아니면 은행에 드는 적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자로 납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하나를 샀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10년 동안 납부한 것과 은행에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1억 원을 모은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10년 뒤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까요? 은행에 적금을 든 사람은 10년 후에 1억을 받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5천만 원
이자를 꾸준히 납부를 하고 5천만 원을 선투자를 했을 때 잘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돈은 오히려 몇 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은행에 적금 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죠.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50세에 70세에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할 때 70세 이후의 노후를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20년 동안 매월 드는 적금이나 연금을 역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하나 사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꾸준히 납부를 해 나간다면 그 이자는 없어지는 돈, 즉 아까운 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그 다음에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이익률을 주는 그런 고금리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자를 납부를 한다면 20년이 지난 70세부터는 그 부동산은 오히려 증권회사나 보험, 은행에 저축한 것보다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는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꼭 투자하십시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나는 다른 데다 투자하지, 즉 증권에 투자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파악한 뒤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은 안전하게 수배의 수익으로 우리에게 안겨줘서 노후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노후에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생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 기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부자들은 50에서 60%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 80%라고 한다면 그분의 전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자기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예를 한번 볼까요? 요즘 전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전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서 본인은 분명히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안전하게 입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임차인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나는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따지고 봤을 때는 그분은 실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결과로서 그렇게 됐을까요? 잘못된 공인중개업자가 계약은 집주인 몰래, 계약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그 전세금을 받고 월세로 몇 달 동안을 건물주에게 월세를 보내면서 건물주에게는 안심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서 불안감이 없도록 조성을 한 뒤에 그 수개월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세금을 편취를 해서 사건을 일으킨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서도 약 200억이 넘는 전세금 편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산인 그분들은 어느 한 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많이 당했는데요. 그분들은 그 전세 자금을 날림으로써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그 자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즉 다시 월세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월세방을 알아보고 옮겨오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전 자산이 전세금이 됐든 월세 보증금이 됐든 아니면은 내 주택이 됐든 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지키려는 내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지키려면 내 자산을 지키려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아는 것만으로도 결국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손쉽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은 투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투기와 투자는 어찌 보면 종이장처럼 얇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는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투기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나 큰 이득을 볼 수 있거나 할 때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손실을 회피하면서 적은 이득이라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바로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동산에서도 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투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투자를 한다면 그건 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투자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투기는 주식처럼 한꺼번에 몽땅 날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한 것이 바로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부동산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죠. 즉 부동산은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네모 반듯하고 도로가 잘 나 있고 보기 좋은 그러한 부동산이 우리에게 좋은 부동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부동산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잡초가 우거지고 갈대가 우거지고 길이 없는 그러한 부동산이라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현재 서울 강남처럼 변한 그런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도 바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똑같은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같은 단지에 같은 동에 층, 향에 따라서도 아파트 가격은 제각각 다릅니다. 토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번지는 하나이고 옆에 번지와도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알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종합사회과학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알려면 금리, 금융, 경제환경, 세계의 모든 경제환경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상승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금리나 금융이나 경제 환경을 잘 파악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금리는 40%까지 육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던 적도 있었죠. 결국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IMF 때 그 하나만 바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금리를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 고금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기에서 만일 금리가 현재보다 지금 앞으로 전망이 금리 시장이 고금리 정책은 쓸 수가 없고 앞으로 점점 더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되고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 변화에서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까지 보장이 되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미래는 훨씬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최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각, 즉 정부의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정책을 면밀히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별 공급 물량 및 지역 시장의 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장을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주택 시장은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투기적인 수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방까지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서울 시내에 합당하게 부동산 공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시장도 살고 서울 시장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주택 보급률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울 시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100%일 때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약 110% 이상의 주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100채의 부동산이 있을 때 각각이 한 채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채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사를 하려면 100명이 100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겠죠. 결국은 충분한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시장에 어느 한 지역의 주택 보급률만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약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섰을 때 서울의 주택 시장은 안정화를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를 간 넘은 주택 시장에 더군다나 양질의 주택이 아닌 불량한 주택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시장은 앞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지역의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즉 서울 시장의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의 주택의 건폐율 용적률을 많이 늘려줘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늘림으로써 서울 필요한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의 주택시장을 많이 늘려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의 시장은 지방시장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질의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아파트의 주택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걸 살기 좋은 동네로 개조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상가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쟁이 부럽지 않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영향은 갈수록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시장을 파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개를 할 때도 상업용 부동산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필요한 위치인지 입지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도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LH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입니다. LH에서는 아파트와 토지,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LH에서 어느 한 지역에 토지나 상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그 분양 가격은 지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보는 것도 부동산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세 가격과 부동산 시장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주택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전세 가격을 파악을 하는 것도 바로 부동산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와 주택 시장입니다. 202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지자체에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만일 그 부동산 시장은 틀림없이 하락할 위험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자체가 인구가 미래에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틀림없이 큰 상승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주택 시장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택 시장은 향후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가 많은 나라도 없지요. 단독주택을 다 허물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공급을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계속 주택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에 대한 시장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주택 공급 정책을 다시 펼친다면 향후에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주택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부동산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해외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아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데요.
해외 경제 상황에서 꼭 부동산 시장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제나 금융이나 금리 이러한 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성까지 미리 파악을 한다면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라도 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아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경제지와 일간지 등 신문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제지와 일간지 한 부씩만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 안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란까지 모든 면이 총망라되어 있는 정보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신문을 저희는 너무나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경제지와 일간지 많을 때는 내부까지도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 것이 부동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도 신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신문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부동산 학계로는 바로 신문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부동산 학계론을 이해하는데 바로 신문의 사설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